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들려드리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인데요. 독일 역대 공격수들의 랭킹, 티어, 이것을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1등은 그냥 게르트 뮬러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게르트 뮬러 선수 뭐 1등인 거는 브라질 공격수 가지고 티어 얘기할 때 펠레가 그냥 1등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나 거의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이제 순위는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팬들에게 관심이 많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로서 어느 정도의 평가로 김현민 기자의 티어에 들어갈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선수들 그 후보군을 한번 읊어주시죠. 먼저 뭐 게르트 밀러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이제 루메니게 있고요. 네. 피셔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하인케스, 물론 하인케스도 측면에서 더 많이 뛰긴 했었지만요. 국내 팬들이 알만한 선수들로는 뭐 클린스만, 펠러, 클로제, 마리오 고메스. 그 네 선수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과 펠러 선수는 약간 스타일이 똑같지는 않았죠. 펠러가 조금 더 다재다능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클린스만이 조금 더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펠러가 임팩트는 더 강했었고요. 반면 이제 조금 더 롱런한 거는 클린스만이고 펠러가 독일 내에서의 평가는 조금 더 좋고요. 반면에 클린스만이 유럽에서의 평가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는 조금 저니맨 경향성이 프랑스, 있었거든요. 잉글랜드 이런 데서까지도 이제 평가가 있는 반면 독일로 좀 국한하면 역시 펠러다. 물론 두 선수가 모두 이탈리아는 공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티어 얘기를 해볼 텐데 게르트 뮬러가 어차피 1등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긴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얘기부터 할 텐데 전체적으로는 이 구분은 몇 티어로 하신 거죠? 5개로 나왔습니다. 5개. S부터 A- 정도까지 해서 이제 김현민 기자님의 5티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A- 맨 아래 티어에 들어갈 선수들은 누구입니까? 후르베슈하고 알롭스하고 마리오 고메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마리오 고메스 같은 경우는 뭐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만 21살에 독일 올해 선수에 오르면서 2006-07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분데스리가 깜짝 우승을 이끌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20골은 보장하는 선수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마리오 고메스는 우승 경력도 나름 그래도 화려하거든요. 왜냐면 바이언에서 뛰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트래블 때 쇼커로 나와가지고 또 준수한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우승 커리어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근데 이제 마리오 고메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한번 큰 실수들을 범하고 나서 첼시하고의 그때죠. 그러고 나서 약간 조금 새가슴 기질이 생기면서 중요 경기마다 굉장히 부진했어요. A매치 골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70경기에서 37골인가를 넣을 정도로 A매치 득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예선에서 몰아넣은 것들. 본선에서는 골이 좀 없었고 유로 2012 때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때가 3골 득점왕, 심지어 조별리그에서 3골을 다 넣은 거였거든요. 토너먼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오 고메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떨어지는 감점이 크게 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후르베슈는 하브리그에서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낚시하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만 27세, 거의 그것도 만 28세 때 분데스리가에 함부르크 가면서 처음 입성을 한 거였어요. 오자마자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었죠.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함부르크의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 3회를 차지했고 또 이제 유러피언컵 우승도 차지를 했었고 또 유로 1980 당시에 결승에서 골을 넣었죠. 멀티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1 역전승을 견인을 했었거든요. 분데스리가 경기 수가 224경기로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적어요. 왜냐면 늦게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136골을 넣으면서 펠러, 클린스만, 클로제보다 더 많은 골 넣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제가 어린 나이 때 봤던 후르베시 선수는 정말 그 몬스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몬스터 같은 건 있었는데 그래도 기술은 루메니게한테 뭐 택도 없네라는 그런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후르베시 선수가 정말 유럽을 호려가던 시즌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어떤 역량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고점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만프레드 칼츠랑 짝꿍이었다라고 봐야죠. 칼츠의 크로스, 후르베시의 헤더 마무리. 그래서 독일에서 실제 바나나킥이 있는 표현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만프레드 칼츠한테 바나나 크로스라고 표현했었는데 만프레드 칼츠의 바나나를 따먹는 야수라고 표현했어요. 독일에서. 그 만프레드 칼츠 선수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베컴과
게리 네빌의 복합형. 네. 그러니까 뛰는 위치는 네빌 선수와 비슷한데 그렇죠. 네빌 선수도 사실 오른발 크로스가 좋거든요. 네. 여기에 좀 더 그거보다 이제 크로스의 질이 높은 베컴류의 크로스까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후르베시 선수의 대표팀 파트너이기도 했었던 알롭스 선수는 어떤 선수죠? 알로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뒤세도르프에서 동생인 토마스 알로프스랑 둘이 이제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포칼 2연패를 차지했었습니다. 골도 상당히 많이 넣었었는데요. 일단 뭐 유로 1980대 득점왕을 한 것도 있었고 42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77골로 분데스리가 역대 통산 득점 등등 9위에 올라 있거든요. 예, 말년에는 브레멘으로 와가지고 미드필더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브레멘에서 결국 수건인 분데스리가 우승도 차지했었고 부버지. 말년에 부버지의 팀을 또 우승에 일조했던. 대표팀에서는 사실 경기수 대비 득점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본선에서 강했어요.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하죠. 그리고 알롭스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후르베시보다 윗길이죠. 그렇죠. 네, 왼발도 잘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로프스가 조금 더 공격을 주도하고 후르베슈는 조금 마무리하는 거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죠. 1986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회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물론 이제 유로 80 때는 우승을 했고 86 월드컵은 준우승에 그치긴 그렇죠. 했지만 그때도 알롭스 선수가 대표팀의 주전 멤버로서 활약을 했다는 거. 네. 뒤세돌프 그리고 쾰른에서도 뛰었었잖아요. 알로프스가. 그리고 또 이제 브레멘까지 세계 구단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 제일 아래 티어에서 후르베시, 알롭스, 마리오 고메스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까? 후르베시가 가장 앞입니까? 우승 커리어까지 놓고 보면은 결국은 후르베슈를 가장 앞에다가 둬야 되지 않나. 클럽에서 유로피언 챔피언까지 먹었던 선수니까. 네, 그것도 주축으로. 마리오 고메스는 주축이 아니었잖아요. 맨 아래 티어는 토스텐 후르베시, 크라우스 알로프스, 마리오 고메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요 바로 윗 티어에는 누구가 있죠? 클린스만하고 펠러하고 그리고 클로제. 그 클린스만 감독 순위가 생각보다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적인 거 아시죠? 조금 낮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근데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독일에서 이제 평가가 펠러보다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클린스만이 일단 뭐 전임맨이었던 부분도 있고 20골 이상을 넣은 시즌이 3시즌밖에 없어요. 심지어 분데스리가에서는 단 한 시즌도 없어요. 오히려 토트넘 가서 이제 20골을 그렇죠. 넣고 그랬었죠. 예, 예. 그 부분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즌 전체를 봤을 때 더 대량 득점을 터뜨리는 능력은 펠러 선수만 못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펠러가 부상을 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클린스만이 결국 중요 대회에서의 조금 더 활약들은 있긴 했어요. 특히 월드컵에서던가 아니면 또 이제 유로 1996 우승했을 때도 이제 클린스만이 주장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조금 더 평가를 높게 받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펠러가 부상만 없었으면 그 임팩트란 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펠러랑 클린스만이랑 득점 공동 4위로 동일해요. 그 A매치 득점. 네. 47골로 동일하거든요, 둘이. 그런데 경기 수는 펠러가 조금 더 적습니다. 펠러 선수는 발기술의 좀 더 부드러움이랄지 네. 그리고 마무리의 좀 더 절묘함이랄지 수비수 농락하면서 뭐 칩샷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의 마무리도 꽤 잘하는 선수였던 거에 반면 클린스만 선수는 그 대신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아크로바틱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버헤드킥으로 골 넣기도 하고 바이시클, 뭐, 오버헤드, 뭐 그런 유형의 골들은 펠러 선수보다는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펠러 선수와 A매치 골 수는 같지만 월드컵 11골이라는 게 클린스만 선수에게는 있지 예, 않습니까? 김 기자님은 그래도 클린스만을 다시 조금 앞에 놓는 게 맞죠? 예, 저는 그렇게 클린스만, 펠러, 예. 그러면은 월드컵 역사상 최다골의 주인공인 클로제 선수는 왜 이 두 명보다 뒤입니까? 물론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 데뷔 시점도 조금 늦었어요. 원래 하브리그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클로제가. 네. 거다가 이제 만 22세에서 23세 넘어가는 그때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카이저슬라우턴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시기 카이저슬라우턴은 하위권 팀이었어요. 결국 브레멘으로 이적한 것도 카이저슬라우턴이 강등돼서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브레멘으로 왔을 때가 이미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에서의 커리어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물론 뭐 대표팀만 놓고 보면은 그만 클로제가 거의 뭐 게르트 밀러 다음이죠. 대표팀만 그렇죠. 놓고 보면은. 네. 왜냐면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자고 71골로 독일에서 거기다가 또 이제 월드컵 역대 최다골 기록자잖아요. 후다우드, 뭐 펠레, 게르트 뮬러,
메시, 퐁텐 이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가장 높이 있는 선수가 지금 클로제 선수 아닙니까? 예. 대표팀만 놓고 보면 당연히 클로제가 그러면 가장 윗티어로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선수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바이에른 갔었을 때 조금 기대 이하였던 부분도 있고 라치오 가서는 잘했었지만은 그때 라치오가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올리던 시기도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까지 합치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 한일 월드컵에서의 헤딩에 많이 인상이 강하게 박혀서 헤딩 머신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발이 빠르고 발을 또 잘 쓰는 선수죠. 그렇죠. 심지어 도움왕도 3번을 차지했어요. 네, 클로제가. 네. 그 정도로 패스 능력도 상당히 좋고 키핑도 잘하고 기술적인 능력도 좋은 선수인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죠. 클럽 레벨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티어는 클린스만, 펠러, 클로제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럼 이제 딱 가운데 있는 티어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티어는 저는 또 라이벌리, 피셔와 하인케스. 두 선수로서 이제 가운데 티어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국제적인 지명도에서 피셔 선수가 더 앞서는 선수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이 두 선수의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랄지 김현민 기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피셔는 완전히 정통파 공격수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빠르고 그리고 위치 선정 좋고 아크로바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헤드킥 골이 유난히 많았던 선수인데 거기다가 골의 꾸준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셔가 더 앞섰거든요. 하인케스보다도. 물론 하인케스도 꾸준하게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하인케스는 그래도 약간 기복은 있었어요. 기본 위치 자체가 측면 공격수를 거의 섰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즌은 하인케스가 피셔보다도 많은 골을 네. 넣었을 때가 있지만 게르트 뮬러보다도 많은 골을 넣었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랬죠, 예. 그런데 득점 뭐 5위, 뭐 6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네. 둘 다 불쌍해요. 게르트 밀러가 그러니까, 득점왕을 7번을 차지해버려가지고 동시대라서. 예, 그래서 이제 피셔 1번 그리고 하인케스 2번인 거거든요. 분데스리가 통상 골을 놓고 보면은 역대 최다 골이 게르트 밀러고 2위가 원래는 한동안 피셔였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제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피셔가 2위 그리고 3위가 하인케스죠. 네. 역대 1, 2, 3위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기도 사실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셋을 역대 최고의 독일 공격수라고 많이들 묶어서 부르기도 하죠. 피셔는 대표팀 데뷔가 만 28세 때예요. 게르트 밀러 때문에 포지션이 겹치니까 대표팀에 안 뽑혔었거든요. 반면 하인케스는 측면 윙으로 뽑혀서 유로 1972와 1974 월드컵 우승을 같이 차지를 했었어요. 가운데 티어에서 그 하인케스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이 클라우스 피셔입니다. 네. 그 하인케스의 역시 저 범용성, 다재다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우승 커리어도 저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클라우스 피셔 같은 경우는 8K 포칼 우승하고 또 이제 켈른에서 포칼 우승 이렇게 2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클라우스 피셔가 또 핸디캡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대표팀 경기 수랑 골은 더 많긴 한데요. 본선에서 약했어요. 예선에서 많이 넣고 본선에서 약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우승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하인케스 선수는 뮌헨글라트바흐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독일 축구의 한 시절을 대표하던 팀의 아주 주력 선수였죠. 네, 분데스리가 우승도 4회를 기록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유에파컵 우승도 차지했었고 동시대에 리버풀만 아니었으면 좀 더 나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티어입니다. 네. 두 번째 티어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루메니게와 우베질러. 루메니게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에서는 윙으로 분류해요. 일단 루메니게가 윙으로 많이 나왔던 것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격수 놓기에는 게르트 밀러 때문에 밀리게 되니까 그래서 또 윙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역대 뭐 올스타 베스트 11 이런 거 선정하라고 할 때 루메니게도 넣어줘야 되는데 네. 게르트 밀러가 가운데 항상 있으니까 그럼 루메니게 선수는 결국은 그 주변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네. 없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분데스리가 봤을 때 그 바이에른 뮌헨을 딴 걸 다 떠나서 세 명이 너무 무서워. 루메니게, 브라이트너의 헤네스 선수. 그 루메니게 선수는 근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도 그 뛰는 위치는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막 네.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고 근데 골도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잘 넣었어요. 루메니게 같은 경우도 참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많이 넣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초창기 때는 게르트 밀러라는 대선배가 있다 보니까 같이 뛰었잖아요. 예, 그래서 분데스리가 우승이 그때 조금 겹쳐 있죠. 그러고 나서
게르트 밀러가 은퇴하고 베켄바워가 떠나고 이러면서 바이언이 힘든 시기 때 고독한 에이스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루메니게가. 바이언이 사실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울리 헤네스가 조기에 부상으로 은퇴를 하고 그러고 미국 가가지고 경영을 배우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축구판에 메가스토어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하고 또 이제 그 스폰서 유치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하면서 바이언이 독일에서 독보적인 1강이 되게 된 그 계기를 마련한 게 헤네스였거든요. 다른 구단들이 이런 경영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헤네스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50+2 제도가 있어가지고 외부 투자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때 크게 격차 벌려놓은 게 지금까지도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울리 헤네스의 이른 은퇴. 네. 예, 그것이 이제 이분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바이에른을 건립한 또 밑거름이 네. 됐다라는 네. 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루메니게 선수와 이제 항상 또 같이 언급되는 대선배가 우베 젤러 선수인데 물론 우베 젤러 선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대부터 선수니까 사실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베르트 뮬러가 만약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베 젤러의 명성이 지금 더 드높을 수도 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베 젤러의 가장 그 핸디캡적인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냐면요. 분데스리가 그 전까지는 지역 리그 체제였거든요. 그게 맞네요. 예, 지역 리그에서 이제 각 지역 챔피언들이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독일 챔피언을 가르는 형태였어요. 근데 사실 그 시기 때 우베 젤러의 득점들이 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골수를 합산시키면은 게르트 뮬러하고 어떻게 되죠?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거의 않을 비슷하죠. 정도일걸요. 네. 왜냐면은 30골 넘긴 시즌들도 은근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1959, 60 시즌에는 26경기에서 36골을 지역 리그에서만 넣었고요. 토너먼트까지 하면은 33경기에서 49골을 넣었어요. 네, 그거는 정말 역대급 그렇죠. 기록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게르트 밀러도 이렇게 골 못 넣었었거든요. 거기다가 분데스리가 초대 득점왕이기도 하죠, 우베 젤러가. 분데스리가에서 뛸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득점에서도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긴 했었죠. 그것도 키가 작음에도 위치 선정이 워낙 좋고 거기서의 헤딩 능력이 그래서 의외로 헤딩골도 많았었고요. 오버헤드킥으로 가장 먼저 유명했던 선수가 우베 젤러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 신기하게 오버헤드킥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거장이 많아요. 예. 근데 아크로바틱 골의 대명사가 독일이에요. 근데 우베 젤러 선수가 루메니게 선수보다 그래도 약간 뒤에 있어야 되는 뭐 근거가 있다면 뭐죠? 그래도 루메니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럽에서의 평가도 높았던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승 커리어도 조금 더 왜냐면은 오버리가 우승은 조금 넣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버리그 우승 그러니까 북부리그거든요. 북부리그 우승은 굉장히 많이 차지해가지고 토너먼트는 항상 갔는데 우승은 한 번밖에 못했었거든요. 루메니게도 물론 우승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힘든 시기 때 본인의 힘으로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2번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컵 위너스컵 우승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롱도르 2위의 수상을 빼놓을 수 없죠. 1981년에 연달아서 발롱도르를 차지하면서 미스터 유럽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발롱도르 2회 연속이 없었죠. 그러니까 루메니게 선수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 우베 젤러보다 약간 앞에 있고 그러면은 S는 그냥 게르트 뮬러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등수가 그냥 거의 나오네요, 이제. 네. 게르트 뮬러 1등, 그 다음에 루메니게, 우베 젤러, 하인케스 4등, 피셔가 5등이고 클린스만이 6등이 됐네요. 펠러 7등, 클로제가 8등이죠. 그 다음이 이제 후르베시 선수, 알로프스 선수, 마리오 고메스 선수까지로 김현민 기자님에게 부탁드린 독일 축구의 역대 공격수 티어. 물론 이제 요거는 우베 젤러 선수부터 이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베 젤러 선수 이전에도 뭐 독일 축구의 위대한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도 너무 옛날이라 약간 이제 배제를 했고 클린스만 감독 김현민 기자에 의해서 6등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주제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